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이 노후 준비라고는 한 푼도 없었어. 아이들 교육비, 결혼 비용 다 써버리고 난이 남은 건 빈 통장뿐이었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은퇴한다면 30년 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들과 진짜 가깝다고 할 수 있나요? 매일 먹는 약이 10개가 넘어도 괜찮으신가요? 에이, 아직 젊은데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의외로 뻔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최근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후회를 분석해보니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세 가지를 언급하더라고요. 그것도 복잡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후회를 하며 살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20대든 5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것과 20년 후에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일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30년 후에 그때 그 방송을 듣고 미리 준비했더라면, 일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선배들의 뼈아픈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후회부터 들어보실까요? 먼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절실한 문제인 경제적 준비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7%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인 10명 중 4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수치가 18세에서 65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0.6%의 거의 4배 수준이라는 것을 보면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씨 할아버지는 1955년생으로 젊을 때 국내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고졸이어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던 시절이었죠. 월급도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80년대에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거든요. 승진도 꾸준히 되셨어요. 사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까지 올라가셨고 마지막에는 부장까지 승진하셨어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벌어놓은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80년대 후반에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90년대 초에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돈 나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비, 학원비, 과외비,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사교육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달 교육비만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부터 모으지 뭐였어요. 부인도 지금은 애들 교육이 우선이죠라고 맞장구를 치셨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90년대 말에는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다행히 할아버지 회사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셨대요. 이제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가 이미 40대 중반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네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더래요. 8천만 원이던 전세금이 1억,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결국 2005년에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할아버지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상당한 부담이었죠. 대출금 상환하느라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갔어요. 게다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둘 다 사교육비가 엄청났어요. 아들은 수학과 외에 영어 학원, 딸은 피아노 레슨에 미술 학원까지. 한 달 사교육비만 150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대학만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축하자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2007년에 아들이 서울시내 사립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는데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갔어요. 딸도 2년 뒤에 같은 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고요. 그렇게 대학교 8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 정도가 교육비로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애들 대학 졸업하면 이제 진짜 모을 수 있겠다 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미 2011년 할아버지 나이 56세였어요. 2012년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신부 측에서 전세금을 요구했는데 강남 근처 신축 아파트 전세금이 3억 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2억 원을 마련해 주셨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야 했어요. 2013년에는 딸도 결혼했는데 예식 비용에 살림살이 마련비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했어요. 할아버지 나이 60세였는데 아직 정년까지 5년이나 남았지만 회사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대출금 상환에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손에 남은 돈은 4천만 원뿐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월 82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회사 다닐 때 연봉이 높았지만 국민연금 상한선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거죠.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현실을 깨달으셨어요.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손에 남은 돈이 4천만 원뿐이라니. 그나마 집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관리비에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월 국민연금 82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결국 65세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월급이 150만 원인데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국민연금과 합쳐서 월 23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할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지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병원에 가야 해서 경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월 82만 원의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세요. 투석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교통비와 약값, 영양제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인 거죠.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젊을 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 준비를 잘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정씨 할아버지는 1948년생으로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계획적이셨어요. 25세에 공무원이 되면서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셨죠. 우선 공무원 연금에 추가로 개인연금을 하나 더 들어놓으셨어요. 월 10만 원씩 30년간 납입하는 연금 상품이었는데 당시에는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부담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납입하셨어요. 적금도 3개를 병행하셨어요. 아이들 교육 비용 적금, 주택 구입 적금, 노후 자금 적금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씩 넣으셨어요. 총 월 25만 원 정도를 저축하셨는데 월급의 50%를 저축하신 거죠. 생활비는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외식도 월 2회 이내로 제한하셨어요. 부인도 같은 생각이라서 지금 조금 절약하면 나중에 편해진다며 적극 협조해 주셨대요. 주택도 전략적으로 구입하셨어요. 1980년에 강남 근처 아파트를 전세로 살다가 1985년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매입하셨어요. 당시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대출 5천만 원을 받고 자기 돈 7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아이들 교육도 합리적으로 하셨어요. 사교육은 꼭 필요한 것만 시키고 대신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데 집중하셨어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전집도 여러 세트 사서 익혔어요. 덕분에 교육비는 또래 가정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투자도 조금씩 하셨어요. 주식은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펀드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투자하셨어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셨죠. 60세에 정년 퇴직할 때 할아버지의 자산은 다음과 같았어요. 부동산 8억 원, 예금과 적금 2억 원, 주식과 펀드 1억 5천만 원, 개인연금 가입권 등 총 자산이 12억 원 정도였어요. 은퇴 후에는 공무원 연금 월 180만 원, 개인연금 월 60만 원이 나와서 기본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여기에 주식 배당금과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죠.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덕분에 노후가 편하다고 하세요. 지금도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시면서 여유 있게 살고 계세요. 아이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가족과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1인 가구, 즉 독거노인 비율이 32.8%에 달해요. 2020년에 비해 13%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6.6%는 아플 때나 우울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했어요. 김 씨 할아버지는 1952년생으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젊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6시 30분에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현장 관리를 해야 하니까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했어요. 토요일에는 현장 점검을 나가야 했고, 일요일에는 골프 접대가 있었어요. 건설업계 특성상 관공서, 공무원들이나 발주처,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를 배우고 술자리도 자주 가져야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안쓰럽다고 하세요. 첫째 아들이 1980년생, 둘째 딸이 1983년생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행사에 참석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해요. 운동회,
학예회, 참관 수업. 이런 행사들에는 항상 부인만 참석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으로 선출됐는데 아이가 아빠가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는 중요한 현장 검사가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빠가 이래야 너희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부인은 항상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목표는 임원이 되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으러 학교에 와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엄마가 가면 되지라고 하셨대요. 딸이 대학교 입학할 때도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도 할아버지는 바빴어요. 아들이 군대 갔다 올 때도 마중 나가지 못했고 딸이 대학 졸업할 때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부인이 이럴 거면 가족이 왜 필요하냐고 할 정도였는데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상무까지 되면 그때부터는 여유가 생길 거다라고 하셨어요. 2005년에 할아버지는 드디어 상무로 승진하셨어요. 그런데 상무가 되니까 더 바빠지더래요. 이사회 참석, 주요, 의사결정, 전략 수립. 책임이 더 커진 만큼 일도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2008년에 60세로 정년 퇴직하셨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회사 동료들과는 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골프도 혼자서는 재미가 없었어요. 가족들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대요. 30년 동안 일 이야기만 했는데 갑자기 일상적인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어색한 거죠. 아들, 딸과는 더욱 그랬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으니까 성인이 된 후에는 더욱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2007년에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명절에만 연락하는 사이가 됐어요. 딸도 2009년에 결혼했는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가 돈 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원했던 거였어요. 2020년에 부인마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거죠. 그때까지는 부인이 있어서 외롭다는 느낌을 못 느꼈는데 혼자가 되니까 외로움이 몰려왔대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니까 자주 오지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차들르는 게 전부예요.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TV만 보고 계세요. 말 상대가 없으니까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대요. 할아버지가 제일 후회하시는 게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낼 걸, 그리고 부인한테 더 잘할 걸 이래요. 돈은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외롭다고 하세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윤 씨 할머니는 1950년생으로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선 가족과의 관계부터 다루셨어요. 할머니는 교사라는 직업상 아이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셨어요.
본인 아이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셨는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추억을 많이 만드셨어요. 교사라서 방학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았거든요. 여름방학에는 가족 여행을 가고 겨울방학에는 스키장에 가서 스키도 배우고 남편분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할머니는 맞벌이를 하시면서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자고 제안하셨어요. 80년대 당시에는 남편이 가사 일을 돕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할머니는 둘 다 일하는데 왜 집안일은 나만 해야 하냐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대요.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도 만드셨어요. 80년대 말부터 등산을 시작하셨는데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셨어요. 처음에는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리산, 설악산 같은 큰 산도 다니셨어요. 등산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해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좋았어요. 할머니는 동료, 교사들과 친목 모임을 자주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육 정보도 나누고 개인적인 고민도 상담하고 그런 모임이 있어서 직장 생활이 즐거웠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총무를 맡기도 하고 독서 모임도 만들어서 운영하셨어요. 월 2회 정도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멤버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2015년에 정년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바쁘게 지내세요. 우선 제자들과의 연락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SNS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주세요.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도 지속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여행도 함께 다니세요. 독서 모임도 계속 운영하고 계세요. 멤버는 바뀌었지만 모임 자체는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새로운 관계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면서 서예 동호회에 가입하셨고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75세인데도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매일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세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아서 일주일에 23번씩 연락하고 손자, 손녀들과도 자주 만나세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인간관계는 저축과 같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가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되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 만들려고 하면 어렵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밤새워 일해도 술 마셔도 담배 펴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건강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은행 계좌 같아서 젊을 때 건강을 출금한 만큼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해요. 그리고 그 이자율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2.2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인당 연간 진료비가 500만 원이 넘어가죠. 조 씨 할아버지는 1955년생으로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체격도 크고 힘도 세서 젊을 때는 정말 건강했어요.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85kg인 당당한 체격이셨죠. 주변에서 조 씨는 절대 안 아플 것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건설 현장 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여름에는 40도 가까운 더위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영하 10도 추위에서도 일해야 했어요. 그런 힘든 일을 30년 넘게 하셨는데도 큰 병 없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은 최악이었어요. 우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셨어요.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피우신 거죠.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고, 식사 후에도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담배를 피우셨어요. 술도 매일 드셨어요. 소주를 하루에 1병은 기본이었고, 현장 회식이 있는 날에는 2병도 마셨어요. 현장 일을 하면 피로가 쌓이는데, 술 한잔 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주말에도 집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동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식사도 불규칙했어요. 아침은 거의 안 드시고, 점심은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은 과식하는 패턴이었어요. 야식도 자주 드셨는데, 치킨이나 족발, 라면 같은 기름지고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운동은 전혀 안 하셨어요. 현장에서 몸을 쓰는 게 운동이지 뭘 따로 운동을 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현장 일 자체가 육체 노동이긴 했지만 그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과는 다른 거였어요. 오히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갔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어요. 회사에서 하는 연례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았지만 대충 받고 결과도 자세히 보지 않으셨어요. 혈압이 높다거나 혈당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도 별일 아니겠지. 나는 몸이 튼튼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30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하셨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큰 부상도 없이 지냈으니까요. 주변에서 건강관리 좀 해라고 조언해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뭘 관리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 할아버지 나이 55세에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체했나라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혈관이 90% 이상 막힌 상태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30분만 늦게 왔어도 위험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주요 혈관 3곳에 스텐트를 넣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담배, 술을 완전히 끊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혈압약, 혈당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셨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으신 거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셨는데 40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았어요. 금연 패치도 붙이고 금연껌도 씹고 금연침도 맞았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2012년에는 당뇨까지 왔어요.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서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는 고혈압도 진단받았어요. 하루에 먹는 약이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 총 7알이 됐어요. 2018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신문을 읽을 때 돋보기를 써야 해요. 2020년에는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68세인데 하루에 먹는 약이 15살이 넘어요. 심장약,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신장약. 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가요. 병원비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등산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이 불가능해요. 투석 스케줄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고 몸이 피곤해서 활동적인 일은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후회하시는 게 젊을 때 담배, 술을 끊고 운동이라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봤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도 하세요. 하지만 건강관리를 잘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서씨 할아버지는 1945년생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30대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셨어요. 계기는 1978년 할아버지 나이 33세 때였어요. 회사 동료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 동료는 할아버지보다 2살 위인 35세였는데 평소에 건강해 보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건강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우선 금연부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20대부터 담배를 피우셨는데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셨어요. 금연이 쉽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지력으로 끊으셨어요. 술도 크게 줄이셨어요.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매일 마시던 것을 주 2회 정도로 줄이고 양도 소주 반 병 이내로 제한하셨어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도 그때부터예요.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하셨어요. 30분 정도 가볍게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셨어요. 40대에는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근처 산에 올라가셨는데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산에도 도전하셨어요. 50대에는 수영도 배우셨어요. 공무원 복지시설에 수영장이 있어서 퇴근 후에 수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25m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연습해서 1km까지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게 되셨어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부인과 함께 영양학 공부를 하시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야식은 절대 안 드시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을 맞춰서 드셨어요. 정기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어요. 회사에서 하는 검진 외에도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셨어요.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도 받으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명상을 배워서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셨고 독서도 꾸준히 하셨어요. 취미생활로는 서예를 배우셨는데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수면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어요. 그렇게 40년 넘게 건강관리를 하신 결과 지금 80세인데도 정말 건강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복용하는 약도 없어요. 시력도 좋아서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으시고 청력도 정상이에요. 체력도 또래에 비해 월등히 좋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하시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세요.
작년에는 한라산 등반도 성공하셨어요. 80세 나이에 한라산을 올라가신 거죠.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하세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명료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도 적극적이에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셔서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시고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세요. 할아버지는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다고 하세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난다고 조언해 주세요. 지금도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에요. 이렇게 오늘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준비 부족, 가족과 인간관계 소홀, 건강관리 소홀.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돈 모으고, 가족 챙기고, 건강 관리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니까요. 하지만 정작 박씨 할아버지도, 김씨 할아버지도, 조씨 할아버지도 이 당연한 것들을 놓쳤어요. 왜일까요? 바로 나중에라는 마법의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중에 모으지. 승진하고 나서 나중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몸이 아프면 나중에 치료하지. 그런데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어요. 아니,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반대로 정씨 할아버지, 윤씨 할머니, 서씨 할아버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분들은 지금을 선택했어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조금 희생해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로 한 거죠. 사실 이 3가지 후회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죠. 지금 당장 편하고 싶고, 지금 당장 즐기고 싶고, 지금 당장 쉬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젊을 때 미래를 위해 현재를 조금 포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편안하고 행복한 현재를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족과 대화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라고 미루는 그 일들이 30년 후 여러분을 가장 후회하게 만들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박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후회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후회는 준비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30년 후에 후회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할 건가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